네, 지금부터는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사실상 첫째 주 정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9월 5일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유럽에서 7월 달 그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노동자의 날로 증시가 휴장을 합니다. 그리고 9월 6일은 이제 호주죠. 호주의 그 중앙은행에서 RBA라고 하는데 여기서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9월 7일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연준에서 그 베이지북을 경제 동향 예, 보고서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은 8월 달 수출입 동향 데이터가 나오고 독일은 7월 달 산업 생산 지표가 나오고요. 그날 또 애플의 아이폰 14가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9월 8일 날은 이제 유럽 중앙은행 ECB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게 되고 한국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열리게 되고요. 9월 9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이죠. 중국의 8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유럽에서는 그날부터 이제 3대 학회가 있어요. 바이오 종양 학회가 13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추석 연휴로 그날부터 12일까지 휴장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정시에서 주목해야 될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역시 좀 중요한 거는 항상 이제 유가 우리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이게 뭐 지금 증산을 또 어느 정도 할지는 좀 모르겠는데 사우디는 좀 미온적인 반응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감산 이야기까지 네,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감산을 하면 또 유가가 한번 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좀 불확실한 내용이라서 9월 5일 날 나오는 그 부분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에 역시 그 9월 9일 날 이 지표가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이게 왜냐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항상 선행을 하기 때문에 요새 계속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도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역시 애플의 또 모처럼 신제품 이게 좀 어쨌든 잘 팔려야 돼요. 잘 팔려야 우리나라 또 반도체한테도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 아이폰 14도 공개가 돼서 반응이 어떤지 보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휴장이 좀 많아요. 뭐 미국도 월요일날 휴장이고 한국도 추석 연휴 들어가고 중국도 그날부터 또 연휴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의 좀 휴장이 있어서 이번 주는 좀 굉장히 좀 짧은 아마 증시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각각에 나오는 지표들에 따라서 또 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지표들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뭐 시진핑 주석 3년임을 앞두고 이제 막 약간 경기 부양책을 분명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대출 금리도 좀 내렸고 또 한편으로는 뭐 청두 같은 또 코로나 봉쇄도 하다 보니까 약간 혼란스럽긴 한데 어쨌든 중국의 이런 어떤 경기 부양책 온기 이게 우리한테 뭐 제대로 전해지지는 않고 있는데 언제쯤 이렇게 조금 영향을 좋은 쪽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언론 기사 찾아보면 거의 확정된 것 같더라고요. 시진핑 주석 산 연임이. 그래서 아마 확정이 된 이제 10월 16일이니까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더 걸지 않을까. 이게 이제 대체적인 관측이고 경제 사령탑도 아마 교체할 것 같아요. 원래 류오 부총리가 그걸 좀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엔 좀 교체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이제 교체를 하면 또 새롭게 뭔가 신사업들을 또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이미 약간 시동을 걸어줬어요. 얼마 전에 그 중국의 5년물 대출 우대금리 한번 낮춰줬고 1,300조 인프라 투자 그것도 언급이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작년 10월부터 조금씩 돈을 풀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은 증가했는데 이게 통화정책이죠. 통화정책이 어느 정도 한 보통 9개월, 10개월 정도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체적으로 재정으로 바뀐대요. 재정 정책 쪽으로 좀 바뀌는데 이미 1,300조 얘기를 꺼냈으니까 이제는 통화 정책보다는 아마 중앙 정부가 직접 돈을 푸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당대회가 끝나면 더 구체적인 안들이 나올 것 같은데 신인프라 투자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동수서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서쪽으로 보내는 거죠. 서쪽에 그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니까. 그래서 그런 그 신인프라 투자 사업들을 아마 앞으로도 좀 많이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라든가 거기 뭐 5G 통신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정책들이 아직 발표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중국 정부의 부양책을 계속 보시고 근데 중국이 실제로 이런 부양책을 쓰면 우리나라 반도체한테도 이건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으면 네. 어쨌든 우리 거 써야 돼요. 쓰기 싫어도 방법은 없어요. 한국 걸 안 쓰고는 뭐 예. 메모리 반도체 못 만드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그 동수서산 정책이 실제로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이게 실제 나오면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재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국내 반도체가 지금 뭐 중국 수출이 오히려 줄고 있었는데 예. 뭐 약간의 좀 반전의 계기가 될 수가 될 수는 있겠네요. 있습니다. 네. 지금 연말 코스피 수준을 놓고 뭐 삼성증권에서는 한 2,800까지 오를 수 있다. 반면에 대신증권에서는 뭐 2,05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약간 극과 극인 네네, 맞습니다. 예측이 나왔는데 우리 이사님 보시기에 뭐 양쪽 논리 중에서 어느 쪽이 그래도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 중간 정도로 보시는지 약간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예,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읽어봤거든요. 근데 예. 이제 삼성증권 논리는 뭐냐면 한전의 적자가 22조예요. 이거 제외하면 실적 나쁘지 않다. 아.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적자가 한 기업이 크니까 네. 실제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고, 근데 지금 주가는 그 이익이 35%나 감소할 걸 가정한 주가래요. 아. 금융위기 당시와 주가 수준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상으로. 예. 그래서 또 이미 장기 금리는 고점 지나는 것 같고 요 논리고, 대신증권의 의견은 뭐냐면 경기가 지금 계속 하강을 하고 있고 환율 효과도 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반도체를 제외한 기업들의 이익은 좋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닌 것 같다. 다른 섹터들도 이익이 다 꺾이고 있다.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마지막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예. 이게 비용 부담이 여전한데 이게 경기까지 꺾이면 비용 상승을 전가를 못할 거다. 그래서 실적이 더욱더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좀 단순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의견은 뭐 여기서 어디냐 이걸 떠나서요.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약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서 미국 연준도 긴축 속도를 강화시켰고, 근데 그 원인이 뭐죠? 에너지 가격이거든요. 사실 예. 가장 큰 게. 근데 지금 국제유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대신증권도 원자재 가격 상승 비용 부담을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 운임비라 그러죠. 뭐 예. 컨테이너서 운임비 이것도 계속 떨어져요. 아.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저는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꺾이면 물가도 당연히 안정화되고 긴축 속도도 언젠가는 약간, 그러니까 저는 물가만 튀지 않는다면 예. 결국엔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싸냐 비싸냐도 봐야 되잖아요. 예. 근데 분명한 건 싼 건 맞거든요. PBR 기준으로 0.9배 정도니까. 예. 그래서 삼성증권의 의견에 뭐 동의한다 이게 아니라, 저는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2,530이 PBR 한 배예요. 예. 이 이하에서는 저는 충분히 매력은 있다. 음.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그렇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보면은 반도체 주가 뭐 바닥론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반도체 업황을 감안하면 상당히 좀 안 맞는 것도 같은데 네. 이런 어떤 바닥론이 나오는 배경이나 이유가 뭔가요? 일단 아니 반도체 업황은 바닥은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반도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예.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업황 바닥을 얘기하기는 아직은 조심스럽고, 그래서 주가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요새 반도체 바닥론이 나오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가 어쨌든 싸다. 과거 평균과 비교해 보면 예. 삼성전자가 PBR이 1.1배에서 보통 2배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지금 PBR이 1.2배예요. 2배니까 이거 거의 다 온 거 아닐까? 이 정도까지 1.1배까지 떨어질 이유가 있나?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지금 1배가 안 되거든요. 예. PBR이 보통 0.9배에서 1.6배 사이예요. 지금 PBR 1배 좀 밑에 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밸류에이션으로 좀 거의 바닥권이잖아요. 그래서 밸류가 좀 싸니까 좀 바닥론 얘기가 슬금 나오는 것 같고, 두 번째가 그 반도체 주가에 좀 약간 그 선행을 하는 게 중국의 그 크레딧 임펄스라고 용어 많이 요즘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의 유동성 증가율입니다. 이게 그 전체 중국의 GDP에서 대출 증가율. 예. 이게 유동성이죠. 네. 그게 작년 9월인가 10월부터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 그게 올라가면 후행적으로 반도체도 좋았던. 그러니까 예. 중국 유동성과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가 좀 약간 이렇게 연동돼 있다. 예, 연동이 돼 있으니까. 그럼 결국 이게 계속 중국이 또 얼마 전에 금리도 낮췄잖아요. 네. 그럼 결국엔 이건 주가에 긍정적으로 줄 거다. 여기가 나오고, 또 한 가지가 이건 수요 측면에서 그 좀 말썽을 좀 부렸던 인텔의 신제품 드디어 나온다. DDR5? 예, DDR5 이제 이게 양측이 소년 같은 건데요. 계속 나온다고 했다. 미뤄졌다. 근데
어쨌든 올해 4분기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번엔 좀 믿어봐야죠.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신제품 기대감도 일부 있고 거기에 이제 애플 아이폰 또 신제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게임 체인저는 아닐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좀 갖춰지면서 지금 조심스럽지만 예. 주가 바닥론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본 혼다하고 미국 내 이제 그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뭐 한일 일종의 뭐 배터리 합작 뭐 동맹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그 어떤 2차 전지 업계가 얻을 수 있는 뭐 효과나 뭐 이점은 뭐가 있나요? 이게 굉장히 저는 임팩트가 있는 게요. 뭐 이게 미국 회사랑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게 일본은 일본끼리 하잖아요. 예. 일본은 절대 다른 나라랑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든가 파나소닉 위주로 할 것 같았는데 혼다가 갑자기 이제 LG랑 손잡은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다들 좀 약간 놀랬던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도 중국하고 손잡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제 CATL하고도 잡을 수도 있는데 한국과 손잡았다는 건 결국엔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은 안 된다. 배제시키는 네, 이걸 흐름이 인정을 있으니까.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공급을 잘할 수 있는 업체가 뭘까? 근데 파나소닉은 좀 증설에 적극적이지가 않은 업체예요. 예. 테슬라 주기도 빠듯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그 3사, 이게 우리 한국의 3사 중에 그래도 가장 좀 공격적으로 하는 데가 LG다 보니까 또 미국에서도 지금 다른 업체들하고도 이미 검증이 끝났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 LG를 일단 첫 번째 파트너로 선택을 했고 저는 LG하고만 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네. 왜냐하면 보통 이 자동차 메이커들은 한 회사하고는만 거래를 안 하거든요. 예. 이거 다변화시키죠. 그래서 결국엔 LG를 뚫었다는 건 나중에 삼성을 할 수도 있고요. SK랑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게 우리나라 배터리 3사한테 굉장한 저는 호재가 아닌가. 예. 그리고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이제 중국산 배터리가 미국에 들어가기 점점 힘들어지겠구나. 그러니까 결국 미국 인플레 감축 법안에 의해서 저는 혼다가 결국 우리 한국산 제품을 채택했다. 예. 그거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그 최근에 자동차주가 좀 약간 강세지 않습니까? 그 배경은 뭔가요? 아, 자동차가 일단은 그 인플레 감축법 피해 주잖아요. 예. 우리나라 같은 거 이제 미국에 수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생산 못 하니까. 이제 미국 내 전기차 지금은 만드는 게 네. 없으니까. 근데 알아보니까 테슬라랑 몇 개 회사 빼곤요. 현대차랑 다 상황이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에 생산을 할 수 있는 물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1.5년 정도 시간이 남았거든요. 네. 2024년 하반기에 이제 전기차가 완공이 돼요. 예. 그럼 그때까지 1년 반이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다른 나라도 비슷하다. 그러니까 현대차만 굳이 뭐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건 아니다. 아.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한 애널리스트 분은 그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노조랑 합의를 해서 그냥 미국의 전기 그 내연기관차 이 개조해서 예. 바로 생산하는. 그러니까 라인을 개조해 가지고 네. 근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게 그거 하면 당장 만회는 하는데 예. 내연기관차를 못 만들어요. 어쨌든. 그렇죠. 왜냐면 잘 팔리거든요. 예. 잘 팔리는 모델 그럼 매출에 또 타격을 주고 전기차 공장이 생선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중복 생산이 또 된대요. 네. 이게 좀 장기적으로는 골치 아플 수도 있대요. 그래서 한 가지가 차라리 할인 판매하자. 예. 뭐냐면 보조금이 1,000만 원 이게 제공되잖아요. 예. 1,000만 원을 한 대당 현대차 그냥 부담하는 거죠. 10만 대 팔린다고 가정을 하고 보통 한 10만 대 정도는 팔릴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현대차 전체 이익의 한 5% 정도 영향을 준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는 아니에요, 사실. 아.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1년 반을 좀 버티자는 거죠. 예. 안 그러면 지금 당장 방법은 없으니까. 그러면 1.5년 후에는 분명히 또 그 이제 전기차 공장이 완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장은 비용 부담이 있어서 아주 좋다는 건 아닌데 이거를 하게 되면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네. 어쨌든 현대차는 소비자들한테 팔릴 수가 있거든요. 약간 해법을 발견한 네. 거네요. 예. 그러니까 약간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당장은 고통스러워도 네. 왜냐하면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거든요. 예. 그런 고육주책을 통해서 좀 장기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게 있고 또 한 가지가 주가 좋았던 건 역시 데이터가 너무 좋았던 게요. 그 현대차 8월 판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현대 기아가 네. 미국에서도 점유율이 11.4%가 나왔고 예. 혼다 닛산을 이겨버렸어요 계속. 아. 그래서 자동차 생산이 이렇게 정상화되면서 또 경쟁력까지 보여주니까 이제 현대기아는 숫자도 좋다. 예. 이래서 주가가 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뭐 예산안 전체를 우리가 들여다 볼 수는 없고
정책 수혜주로 보이는 분야는 어느 쪽입니까? 일단 이제 정책 수혜주로는 이번에 나왔던 게 그 내용들을 보니까 미래 혁신 기술 산업에 투자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역시 반도체. 네. 그리고 6G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5G 이제 다음에 6 이게 그 인공위성 쪽에서 아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인공위성망 이용해서 통신을 이용하는 건데 요 6G도 뭐 예산 지원 얘기가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우주항공 쪽 네. 예, 여전히 이제 이쪽 산업도 커질 것 같고 또 인공지능 예. 예, 그리고 뭐 양자역학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요즘에 뭐 저도 아직은 그쪽은 공부를 안 해봤는데 양자 컴퓨터 이야기도 예, 나오고 예, 계속 많이 나오죠. 슈퍼컴퓨터 같은 거죠. 네. 막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날 것 같고 특히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나왔던 게 우주 분야에서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지원책이 나왔고 그 다음에 미래 모빌리티 얘기도 나왔는데 역시 완전 자율주행, 네. 자율주행과 관련됐고 또 UAM 아시죠? 뭐 네. 드론 택시 예, 같은 거. 도시명 항공 예, 모빌리티 여기에 예. 대한 이제 그 연구개발 지원 네. 이런 책들도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곧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뭐 추석 연휴 전후 해가지고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들 어떤 쪽일까요? 일단 이제 여전히 그 미국의 인프라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에너지와 관련된 법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너무 전기차나 배터리나 아니면 뭐 태양광 풍력 얘기했지만 사실 그런 에너지를 담는 게 뭐죠? ESS잖아요. 네. 대용량 저장 장치. 예. 이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이 ESS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모아놔야지 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ESS에 관련된 기업들 좀 한번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고 역시 자동차가 지난주에 좀 움직이긴 했지만 아직도 PER 보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조금 더 저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중국에 지금 조금씩 부양책 쓰거든요. 근데 중국 부양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쨌든 좀 최악인 업종이 뭘까? 안 좋은 업종. 그 대표적인 게 철강하고 석유화학 업종. 이쪽 지금 너무 업황이 안 좋잖아요. 근데 중국이 부양책 쓰면 어쨌든 살아날 거고 또 그 벌크선과 관련된 회사들 있죠. 뭐 흔히 뭐 그 벌크선을 운영하는 그런 해운주들 중에서 컨테이너 말고요. 네. 벌크선 관련주들도 중국이 부양책을 쓰면 석탄이라든가 이런 수입이 많이 늘어나요. 철광석 같은 네, 거. 그러면 벌크선 운임 지수가 정말 많이 빠졌어요. 이쪽도 반대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너무 좋은 것만 보지 마시고 최악인 것 중에서 중국 정책이 좀 바뀔 때 수혜받는 네. 이런 섹터도 보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일부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리오프닝 섹터 중에서 해외여행 쪽에서 아직 못 간 게 면세점 같아요. 네. 그래서 면세점 섹터까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중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개인들이 채권 투자를 하는 경우가 늘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채권 투자하고 조금 비슷한 게 배당주지 않습니까? 네. 말하자면 약간 안정성이 있는 쪽인데 네. 요 채권 투자하고 배당주 투자 장단점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일단 채권하고 그 배당하고는 가장 큰 차이점은 어쨌든 채권은 그 원금은 보장돼요. 네. 그래서 만기까지 보유하면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원금 보장 상품이고 그리고 이제 뭐 보통 3개월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이렇게 꼬박꼬박 줍니다. 네. 근데 이제 배당주는 주식이잖아요. 예. 그래서 확정된 건 아니에요. 예. 사실은 이익이 만약에 갑자기 1조 원 벌다가 올해 갑자기 5천억으로 줄잖아요. 배당금이 삭감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조건 확정은 아니라는 거. 예. 그리고 당연히 주식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그 점을 염두에 두시되 어쨌든 두 개의 차이는 원금이 보존되냐 안 되냐 요 차이는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배당주의 매력은 어쨌든 시세 차익도 좀 노릴 수도 있잖아요. 예.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면 그래서 요즘에 워낙 배당주들도 진짜 많이 빠져 있어요 주가들이.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배당 수익률이 뭐 8%, 막 9%짜리도 많기 때문에 배당주도 충분히 매력이 있고 그래서 배당주의 좀 장점은 채권보다 좀 좋은 건 지금 아무리 좋은 뭐 채권이라고 해도 우량한 등급의 채권들은 4% 많이 받으면 한 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배당주들은 막 8%, 9% 나오니까 그래서 수익률 면에서는 이쪽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뭐 이거를 꼭 난 채권만 하겠다, 네. 배당주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섞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안정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우량한 기업, 네. AAA 뭐 플러스 이렇게 등급에 있는 채권을 요새 그게 3% 후반 뭐 4% 나오더라고요. 예. 금리가 높아서 이런 거 일부 담고 ETF도 있죠. 예, ETF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일부 하고
또 고배당주 일부 하고 이렇게 좀 섞어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좀 약간 거칠게 표현하면은 그 채권은 안정성이 좋고 배당주는 좀 수익률이 높다. 수익률이 좀 높죠. 이런 장단점이 있네요. 네, 예.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 연불리의 보고서.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오늘은 이제 요즘에 가장 또 떠오르는 게 지금 XR 기기라고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네. VR 기기 있죠. 예. 고글처럼 쓰는 거. 네. 한참 작년에 메타버스로 핫했다가 이제 확장 현실이라죠. 네, 그랬다가 사실 거의 망해버렸죠. 주가 보면 그냥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근데 요즘에 다시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닌데 VR 기기 관련 이 섹터들이 또 약간 들썩여요. 최근에.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10월 달에 그 메타 플랫폼이죠. 옛날에 페이스북.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라는 그 제품을 만든 지가 2년 됐거든요. 예. 그 신제품이 10월에 나온대요. 그게 이름이 퀘스트 프로인데 굉장히 고성능으로 만들었나 봐요. 예. 그래서 그 기대감이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애플도 이거 출시할 것 같다. 애플은 약간 다른 게 이 오큘러스 제품은요 VR이 진짜 가상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딱 끼면 게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 그 안에서 그냥 가상현실 체험하는 건데 애플 기기는 좀 다른 게요 혼합현실이에요. 그래서 실제와 가상이 섞여 있어요, 약간. 그래서 내가 화면을 보면서 저 실제 모습도 같이 보여지는 거죠. 그게 좀 다른데 그래서 애플 기기에 대한 관심들이 지금 더더욱 높아지고 있어서 좀 이쪽 관련 사업들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 XR 기기가 어쨌든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서 새로운 IT 기기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에 없는 제품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IT 수요를 좀 이끌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좀 요즘에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 거기에 또 삼성전자도 2024년도에 출시를 좀 고민하고 있나 봐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지금 약간 그 협의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요거를 출시할 것 같고 25년도에는 제가 쓴 이 안경처럼 AR 글래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지금은 고글이에요, 고글. 근데 25년도에는 애플이 이런 안경과 같은 형태로 AR 글래스를 또 출시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플이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애플은 iOS 이 스마트폰으로 그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잖아요, 생태계를. 그러면 이거를 AR 글래스에 그대로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경 쓰고요, 앱마켓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걸로 가면서 날씨도 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 시대가 진짜 열릴 수도 있는 거죠. 영화에서 보던 장면인데요. 근데 저는 애플은 가능한 게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조는 이제 뭐 우리나라나 중국에 맡길 수는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한다는 건 제조겠죠. 제조죠, 삼성. 근데 삼성도 이 기기를 만들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럼 뭐 윈도우를 넣을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업을 하고 애플은 자체적으로 만들 거고 이 시장이 커질 거 아니에요. 점점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오니까. 그럼 거기서 핵심이요 OLED 디스플레이하고 카메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대부분 우리나라 또 기업들이 잘 만드니까. 잘하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품 회사 중에서 자동차 쪽으로 뭐 자율주행으로 가는 회사들 있잖아요. 뭐 카메라가 됐건 이쪽하고 VR, XR 기기로 같이 걸쳐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부품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 산업을 한번 이 키움증권의 이 보고서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여기서 또 새로운 기회가 또 포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9월입니다. 기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요. 긴 호흡으로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불리의 비밀노트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연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